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와 그와 관련된 응급의료 붕괴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말 큰 혼란이 있는데, 오늘은 좀 팟캐스트 형식으로 전 충북대 배장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장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는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좀 확장성 있게 하려면 모르시는 분들도 봐야 되고, 요즘 또 워낙 이슈가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2005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근무를 했고, 충북대병원이 2010년인가 쯤에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로 지정이 됐거든요.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의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하고 심정지 환자분들 집중진료하고 시민성 쇼크 환자분들 진료를 계속 해왔고요. 요번에는 이제 정부가 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이제 추진을 해버렸잖아요. 네. 제대로 된 논의와 수기도 없이. 그것 때문에 이제 2월 달부터 제가 교수회장을 맡고 있다가 2월 말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회장을 끝내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비상대책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정부랑 좀 싸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총장님이 아주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총장님하고 뭐 이런 거를 하다가 결국엔 제가 이제 7월 12일자로 대학을 사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좋은 삼선병원이라고 사상구에 있는 병원인데요. 그 종합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와서 이제는 이제 학생 가르치는 거 하고 전공의는 없죠. 없고 그냥 환자 계속 보고 있고, 지금도 심근경색증 환자분들 시술하고 협심증 환자들 시술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한 게, 사실 어제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시작을 딱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녹화 버튼 누르자마자 이제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죠. 전화 와가지고 그 MI 환자라고 빨리 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가셔서 그래갖고 뭐 마이크 켜자마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막 광안대교 거쳐서 막 엄청 급하게 갔죠. 택시 기사님한테 부탁드렸더니 역시 부산 택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하다고 하면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혈관 조용하고, 다행히 환자분 혈관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 심전도가 우각 차단이 있어가지고 판독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혈관을 확인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 끝나고 환자분은 다행히 그냥 안정되셨고, 저도 직원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환자분 안정되는 거 뵙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갔죠. 제가 교수님께서 부산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도 정말 부산에는 좋은 일이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대학병원 교수직도 이제 사임하시고, 거기 어떻게 보면 이제 총장이나 뭐 정부와 이제 척을 두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긴 한데, 부산 시민들한테는 정말 응급의료의 질이 몇 단계 상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양가 감정이 제가 좀 들었고, 그리고 그때 교수직을 그만두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뭐 저희 아는 의대생이나 아니면 그 전공의 선생님들 다 좀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산에 또 돌아오셔가지고 응급의료 최전선에서 그러니까 배후 진료죠. 그 바이탈을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그 배후 진료를 또 계속 하신다는 걸 제가 듣고 나서는 정말 이분이 그 환자를 놓지 못하는 분이구나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 이게 대학에 있고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니까 결국에는 이제 권역에서 가장 중환 심장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 몇 개월 동안에도 이제 심근경색증 환자가 제가 있었던 충북대병원으로 오는 환자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의 선생님들이 진료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당직을 계속 해야 되고 업무로도 이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이탈이라고 하잖아요. 혈압 이런 게 괜찮으신 심근경색증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2차급 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고, 진짜 제가 있었던 충북대병원에 오시게 되는 환자는 정말 무의식, 그러니까 심정지라든가 시민성 쇼크라든가 뭐 CPR을 계속 하면서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환자 수는 줄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교수들이 다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뭐 안 되면은 마취과 의사, 뭐 호흡기내과 의사, 응급의학과 교수, 뭐 순환기내과 교수 죄 달라붙어가지고 뭐 폴리라고 그랬고 소변줄도 넣고 콧줄도 넣고, 그리고 기관 내 삽관도 해야 되고 벤틸레이터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네, 듣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그 정보인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하니까 교수님들 로딩이 정말 늘어나긴 할 텐데 그 교수님 지금 그 주례 삼성병원 계시는 거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거는 뭐 대학병원 때랑 비교해서 좀 어떠세요? 그 제가 이제 사실은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그 전부터 부산이란 도시가 정말 저는 좋기는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회도 자주 열리는 곳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연수 나가 있을 때 저희가 살았던 그 타운하우스에 네. 정형외과 교수님이 한 분 와 계셨는데요. 네. 그 부산에 계시는 대학의 교수님이셨거든요. 아, 네. 그분 가족이랑 한 1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이게 오히려 더 이제 형제처럼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뵈러 부산에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좋아졌는데 부산이 어디가 어딘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대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모르고 정말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산에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조금 알아봤거든요. 아, 네. 그런데 알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뭐 그 병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이제 오너 패밀리를 좀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좋은 삼성병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네. 이제 그러게 마음을 정하고 지도를 보니까 이게 부산의 서쪽 끝이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김해구 네. 그리고 그쪽이 사상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단이 있었던 곳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단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곤역심내혈관 질환센터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을 따지면 이게 뭐 그 말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지표 같은 걸 찾아보는 게 좀 뭐랄까 좀 몸에 익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상구가 굉장히 지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예. 아직은 사상구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한 22, 3% 정도 되나?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는 아니에요. 고령 사회는 맞고. 근데 거기가 인구가 좀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인구로 따지면 사상구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쪽이 보건의료 지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상구가 경제적으로 수입이 좀 나쁜 구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이제 공단이라든지 일자리가 맞아요.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부산에서 뭐 사실 노인과 바다라 그러죠. 아, 그런 일자리가 뭐 많이 예. 없어지고 해가지고 정말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 예. 그런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일했었던 충북대학교 병원도 청주라는 도시가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삼성병원에 와서 보니까 주변에 사상구 보건소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거든요. 사립병원에 있지만. 네. 근데 그 지역이 의료로 봐서는 조금 낙후되어 있다. 아, 네. 이렇게 되어서 이게 병이 되게 진행되고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저 이제 레지던트 막 시작하고 그럴 때 그때가 언제야 94년 5년 막 이럴 때인데 그때는 가끔 가다가 당뇨발이라고 하잖아요. 아, 당뇨 네. 환자분들 발에 상처 나가지고 이제 하면은 가끔 가다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완전히 그냥 그 조직이 상해서 가스 궤저라고 하잖아요. 네. 가스가 생긴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 한 5, 6년 동안에는 대학병원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환자분들을 별로 뵌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삼성병원 와서 보니까 부산에 오셔서 예, 그런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몇십 년 만에 다시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대학병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배리어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대학병원까지 오기도 힘들으시고, 근데 여기는 이제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나가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김해 쪽이긴 한데 뭐랄까 그 근처에 대학병원은 있잖아요. 부산 백병원도 있고 동아대병원도 네. 있는데 서쪽으로 더 나가면은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는 병원인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병이 막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혈관 상태도 생각보다 나쁘고 아, 그러니까 혈관이 나빠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미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숨이 차서 이제 오시는 거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오늘도 그런 분 두 분 아. 입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답변을 드릴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교수님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 뭐랄까 의사로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 자체를 다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게 진짜 뭐랄까 네, 그렇죠. 그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환자의 약간 중독된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맨날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그 지역 보건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일을 하면서. 근데 저는 제가 네. 맨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심장내과 특히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 중증 환자 보는 네. 중재 분야잖아요. 아, 심장혈관에 스텐트 넣어드리는 게 제 일인데 그 분야에서 딱 평균 정도 되는 의사라고 맨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고 결판을 안 내면은 집에 갈 수 없고 네. 이런 성격이시고 논문도 그러니까 많이 쓰고 환자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깊고 그러니까 막 환자분이 안 따라주시면 막 자기 분을 못 화도 내고. 그런 딱 그런 의사인데 이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의 두 번째가 네. 되는 질환이고 사실은 뇌졸중을 합치면 1등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이런 거랑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거 치료 잘하고 흡연 안 하게 하고 그러면은 예후가 좋아지고 발생이 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거를 넘어서서 네. 왜 당뇨를 치료를 잘 못 받았을까? 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을 미리 알아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실까? 왜 이렇게 담배를 일찍부터 피웠으며 끊지를 못했을까 하는 네. 거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거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패턴이 돼버린 동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깨트리지 못하면 네. 온전히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분이라든가 지역민을 병으로부터 구해낼 수는 없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오늘 제가 정말 이런 대답을 드릴지 제가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교수님 진짜 크게 보시고 이렇게 지역 보건을 이렇게 정말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일단은 부산에서 그렇게 그 주례 삼선병원이 사실 대학병원만 아니지 거의 펑션은 부산에서 대학병원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대학을 사직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 존재 가치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네. 제 존재 가치는 환자도 봐드려야 되고 학생도 가르치고 전공의도 가르치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 나머지 크게 큰 두 가지 축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제가 사직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서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위 같은 거겠죠. 제가 살아나가는 존재 가치를 하나 설정을 하지 않으면 네. 그냥 뭐랄까 스스로 무너진달까요? 내가 이 작은 병원에 왔지만 이 병원의 기능을 잘 찾아서 작은 병원 아닌데 거기가 그렇죠. 굉장히 380병상 정도 예, 되니까 부산에서 그 병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 펑션 자체가 부산에서는 이제 제일 그 펑션을 예, 아주 다목적 병원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해나갈 일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 네.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노력을 하면 병원도 커지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나의 뜻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는 게 좀 약간 이게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민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의사로서 이제 전 교수님인가요? 이게 지금은 이제 교수는 아니에요. 예, 선생님 말씀 오늘 제가 정말 신선하게 잘 들었고요. 그다음 얘기는 좀 그 의대 정원이랑 제가 일어나는 그 응급의료 붕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선생님 요즘 응급의료 붕괴에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고 진짜 제가 봐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거의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정말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 깊게 또 연루되어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지금 그 응급의료 붕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이게 일어나야지 말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라고 하는 게 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그 나라의 평균 여명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OECD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오래 사는 나라죠.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다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네. 영아 사망률도 낮고 신생아 사망률도 낮고 맨날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올 때 뭐 아기가 태어나다가 죽었다, 그게 막 소송이 걸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OECD 중에서 아직도 신생아 사망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심근경색증, 뇌졸중 사망률도 뇌졸중 사망률은 OECD보다 더 낮아요. 네. 근데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OECD보다 조금 높아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질환의 발생과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뇌졸중 발생이 많은 나라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측정 질환이 많으면 사망률은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예. 의료가 특히 발전을 하면. 네. 예. 근데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OECD에서 얘기할 때 인구 10만 명당 심근경색증이 1년에 발생을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년에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한 45명, 인구 10만 명당 45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정도 되는 구가 있으면 네. 그 구 안에서 1년에 심근경색증이 한 450명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OECD 평균은 125명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3배고 그리고 아주 극악으로 나쁜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1년에 인구 10만 명당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500명이 넘어요. 아, 정말요? 예. 미국이 135명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 스웨덴 이런 데가 우리보다 높고 아. 그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OECD 국가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거든요. 아, 이런 데는 사망률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런 지금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OECD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 지표에서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아기를 낳다가 사망을 겪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인 모성 사망률, 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 암에 의한 사망률 모든 지표가 OECD 평균보다 좋아요. 네. 좋고 또 하나가 이게 큰 질환에 대한 수술 대기 시간 네. 이런 거는 아, 그건 정말 비교가 안 되죠. 그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저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같은 거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영국에서 6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고관절 치환 수술을 하는데 4개월 반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3개월 정도 대기를 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통계량을 10년 동안 한 번도 OECD에 네, 보내질 그렇죠. 않았어요. 고관절 그냥 당일 수술해버리니까. 왜냐하면은 고관절이 아픈데 MRI를 찍고 그거를 왜 기다려요? 그 다음날 수술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계량을 보내면은 OECD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평균을 이렇게 그쵸.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나라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접근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이 났어. 근데 내가 나이가 45살이야. 근데 기침도 나고 목도 아프고 감기인가? 코로나인가? 아니면은 뭐 인플루엔자인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 상황으로 되게 응급실 가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집 앞에 나가면 30분 이내에 개인병원 내과 전문의를 만나고 대부분 그 자리에서 진단 붙여주고 약 들고 나오는데 한두 시간이 안 걸리죠. 네. 그 일을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그리스에 가든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진료를 본다면 대부분은 내가 미국에서 좋은 사적 보험을 갖고 있어도 전문의한테 바로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죠. 아, 그렇죠. 대부분 주치의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뵙고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전화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열나서 예약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열이 얼마나 나냐? 그럼 당연히 열 나는 걸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접수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너 약국 가가지고 체온계 써서 체온 재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전화 끊어요. 그리고 체온계 써서 해보면은 37.9도쯤 나와. 그러면 전화를 하잖아요. 37.9도래.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오지 마. 우리는 38.3도 이상 아니면 예약 안 받아줘.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을 간신히 만나서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내과 전문의를 간다 그러면 최소한 2주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 접근도 면에서는 뭐 저기 할 게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끼면은 정부는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 뺑뺑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얘기를 하면 1시간을 얘기를 해도 부족한 문제죠. 네. 그리고
소아과 같은 데서 아기가 아픈데 소아과에 가보면은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가면은 뭐 똑딱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똑딱으로 예약을 해도 안 돼요. 예약을 아예 안 받아줘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부나 정치가들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나오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접근도 면에서 워낙 뛰어난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환자분이 의사를 못 만난다는 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알 그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없는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벌어지는 고통을 모르죠. 근데 그거를 일부에서 겪었죠. 응급실 뺑뺑이에서도 좀 겪었고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차제로 하고 네. 그리고 소아과에서 오픈런 얘기가 나왔고 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되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선이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게 있으니까 고치자, 네. 개선, 좋게 만들자. 근데 이거를 통째로 뜯어 고쳐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개혁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호미로 막을 일은 호미로 막으면 되고 네. 가래로 막을 일은 가래로 막아야 되고 포크레인을 쓸 일은 포크레인으로 쓰면 되는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책 위반자나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꼭 해결하고 싶어. 특히 이 문제를 갖다가 정치적인 이득으로 만들고 싶어. 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사태를 과장해야 되는 거죠. 사태를 과장. 네. 그런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호미로 쓸 일을 갖다가 포크레인을 들고 들어오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일이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돼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태는 거기에서 벌어졌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응급실의 대란이 벌어지는 거는 네. 응급실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왜 지금 당장 문제가 됐냐. 근데 응급실은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큰 대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포탈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다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네로 시작하는 네. 것도 있고 뭐 구로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다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공사장에서 어떤 분이 추락하셨어요.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환자가 그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것 같고 환자가 의식이 조금 돌아왔다가 나빠졌다가 한다. 뇌 손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정형외과에서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뇌를 담당하시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혈관 조형 같은 걸 해가지고 미리 수술하기 전에 그거를 막고 들어가야 되는 영상의학과 중재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상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수술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외상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아지면은 입원실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외상외과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신경외과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중재하는 선생님도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외상 중환자실에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꾸 배우 진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농담으로 저 배우 진료란 말 쓰지 마라. 나는 배우가 아니다. 나는 앞에 있다. 그러면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뭐 저기 척후대고 나는 후방이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쓰지 말라고 요즘 맨날 배우 얘기하는데. 진료라는 단어가 또 예, 저는 배우 진료가 굉장히 싫어요. 바이럴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어디 영어에서 나왔겠죠. 네.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나왔을 텐데 나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처럼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그냥 진료과라 그러면은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그럼 나는 비진료과니?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니까 그거는 차제를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의료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네.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런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은
권역 응급의료 센터 네. 한 40 몇 개인가 있잖아요. 60 몇 개 있나? 이렇게 있고 그 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당연히 계셨다. 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또 결국은 돈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행위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가가 너무 낮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병원이 어떻게 하냐면은 싼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3, 40년을 고착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싼 인력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들이 또 갈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예 수가라고는 있지도 않는 얼마 되지도 않는 간호수가 때문에 또 간호사 선생님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태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안정한 안정을 만들어 온 거죠. 네. 그런 데가 됐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고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전문의가 남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전문의 선생님이 다 잘하냐? 아, 물론 잘하겠죠. 잘하고. 그렇지만 수술은 되게 잘합니다. 그죠? 당연히 잘하죠. 그리고 중요한 시술은 전문의 선생님이 당연히 잘하시겠죠. 네. 그런데 환자를 한 명 보기 위해서는 간단한 시술부터 오도도 써야 되고 환자도 살펴야 되고 몇 번씩 가봐야 되고 입원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간단한 시술이라든가 환자 상태가 나빠진 걸 빨리 알아차린다든가 이런 거를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해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벽 2시에 신경외과 선생님이나 뭐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이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간에 끝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외래 진료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일반 분들은 2시, 3시에 나와서 일하고 아침 외래 진료 한다는 거를 그렇죠. 그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죠.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에 있었으니까 오늘이 당직이다. 근데 새벽 2시에 심정지 환자가 왔다. 그러면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직원들이랑 막 해가지고 막힌 혈관 뚫고 그리고 인공호흡기 달고 CPR에서 환자 돌려놓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체온 치료 시작하고 좀 환자가 안정되나 이런 걸 보면은 아침 6시 반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7시 반에는 우리가 뭘 하냐면은 과 컨퍼런스를 한다고요. 네. 그 7시 반이면 컨퍼런스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 회의하고 9시에 외래 진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외래 진료 끝나고 그날 일이 끝나면 그날 저녁 때 제가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도 80시간 근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선생님이 퇴근을 하고 나면은 전임의 선생님이나 전문의들한테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36시간 연속 근무가 교수들한테는 흔한 일이 이미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싹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병실이나 중환자실을 갖다가 데이타임이라든가 나이트 타임에 환자의 용태를 살펴줄 만한 의사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제 교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중환자실 베드를 10개를 썼다. 그럼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중환자실 베드를 5개로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은 외래 신환은 도저히 못 보겠다. 외래 신환을 좀 제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응급 환자의 측면으로 봐서는 환자가 수술을 끝내고 시술을 끝내고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이 이미 예전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신경외과 교수도 있고 그리고 순환기내과 교수도 있다 하더라도 중환자실 베드가 이미 차버린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병실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에는 수술장을 갖다 응급수술장을 3개를 밤에 비워놨다. 네. 거기에 교수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 그리고 직원 이렇게 해갖고 3개를 비워놨는데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장을 하나로 줄였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경외과 선생님 뭐 다 계시고 중환자실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이미 마취과 수술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게 돼요. 네. 지금은 우리가 간당하게 그래도 잘 유지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축이 쑥 빠져나가니까 네. 그냥 통째로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환자가 와도 야, 뭐 오늘은 뭐 신경외과 교수가 지금 수술 중이라는데 옛날엔 신경외과 교수 둘 부를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명밖에 못 불러. 그리고 아니면은 신경외과 수술방이 이미 닫혔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환자는 들어갈 병원을 못 찾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응급의료 사태가 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아무리 뭐 많이 일을 하더라도 뭐 아까 배우 진료를 별로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배우 진료과에서 그 교수님들이 다 번아웃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사실은 지역의 최강기관이죠. 네.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근무했던 충북대학병원도 충북 권역 응급의료센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문의가 낮에는 2명. 왜 낮에 환자가 더 많거든요. 네. 낮에는 2분, 밤에는 1분. 그래갖고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최소한 6명이 있어야 되고요. 네. 전공의 선생님들이 한 년차당 되게 3명씩 4명씩 있으니까 뭐 4년차 하면은 한 12명 되잖아요. 12명 더하기 6명. 18명으로 24시간 365일을 커버하는 구조를 간신히 이끌고 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전공의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너 명 있었던 4개년차 16명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명이 24시간 365일을 커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한 분이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간호사가 아무리 많고 조무사가 아무리 많고 응급구조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한 명이 심정지원자가 들어가고 CPR을 막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권역 내에서 심정지원자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119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심정지는요. 원칙적으로 권역센터로 이송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권역센터에 전화를 걸겠죠? 근데 권역센터에 전화를 걸으면 옛날에는 분명히 나이트 타임에 전공이 2명, 전문의 1명 있었기 때문에 CPR이 2분이 온다 하더라도 팀을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CPR을 한참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심정지 환자가 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수용 불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환자는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응급의료 붕괴가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생긴 그렇죠. 거네요. 되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 의료라는 체계는 사회적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면 발굴하고 개선하고 발굴하고 개선하고 발굴하고 개선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120회 이상의 의사 단체를 만나고 의사 단체를 만나셨죠. 만나셨는데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무슨 회의를 해요. 네. 뭐 응급 회의 아니면 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 고위복지 공무원도 오시고 뭐 대학병원 교수들도 있고 종합병원 선생님도 계시고 의료 관계자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뭐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런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었는데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거를 개선해서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수가를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쭉 얘기하다 끝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이거를 논의를 했다라고 네.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의사를 늘립시다 아니면 의사를 몇 명을 늘립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우리가 130회 이상의 의료기관과 얘기를 했고 우리 단체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총선 직전에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거를 예.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이게 초과 사망이 너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는 예방 가능 사망이라는 게 있고 치료 가능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적절한 시기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안 하게 했으면은 암이나 심내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실 분이 얼마나 줄어들까? 네.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나쁜 거죠. 네. 그리고 치료 가능 사망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급성기 질환 환자가 왔는데 적절하게 의료를 투입을 했으면은 살아날 사람이 얼마 있었는가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이제 뭐 60 몇 명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도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방의학과 교수님들, 뭐 의료관리학 교수님들, 공무원들 나오셔가지고 막 이거 봐라 초과 사망이 이런데, 예. 아니 근데 그것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나라예요. 근데 김윤 교수님 갑자기 의료관리학 생각하니까 김윤 교수님도 몇 년 전에 의사 수가 그 많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렇죠. 지금은 근데 갑자기 지금은- 변하셔가지고 저 굉장히 지금은 뭐 당황스럽더라고요. 갑분싸가 되셔가지고 이게 그때 김윤 교수님하고 지금 네. 김윤 교수님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아니 같은 같은 사실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을 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인격이 분리된 거구나 아니면은 그 동안에 무슨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아닌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신데 그게 모르겠어요. 뭐 김윤 교수께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의 뭐라고 그러지 비례대표? 네. 로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더 큰 일을 하시고 싶은지는 그 모르겠는데. 비례대표가 되신 다음에는 또 다시 예전 의견으로. 아 그렇죠. 돌아오셨더라고요. 예, 비례대표가 되신 다음에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부가 이런 네. 일을 추진을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맞는 말이죠, 그게. 예, 근데 그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제가 좀 예, 그게 저는 한 1, 2개월 전이라 너무 180도로 변해버리니까. 저는 좀 머리가 나쁜 의사하고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의지가 바뀌시면은 저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 교수님의 수업을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체계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한 점이 있고 고칠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는 건 얘기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체계 내에서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응급실 뺑뺑이의 이유가 뭔가요? 의료 인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은 또 그 얘기 했는데 배후 진료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은 119 체계 환자를 받고 보내는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옛날에 1339 있었잖아요. 예. 그 제가 또 1339를 예. 잘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인턴을 국립의료원에서 했었거든요. 예. 그 1339 본부가 국립의료원에 딱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공보의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딱 근무를 했었는데 제때 응급실에 근무를 할 때 저분들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 왜냐면 환자 안 보고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뭔가를 아는 사람이 병원을 아는 사람이 그렇죠.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고 이걸 아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그렇죠.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흘러갔던 거지. 맞아요. 그거를 없애버리니까 지금은 뭐 119 그 구조대원 분들이 직접 막 연락을 돌리면서 어느 그렇죠. 병원에 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예 뭐 일이 되지가 그러니까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지식을 갖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까지 국민들이 세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아예 이제 저기 나오잖아요. 뉴스에 보면 응급의료 현황판이란 게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뭐 심근경색증 시술이 되느냐, 대동맥박리 수술이 되느냐, 그게 이제 온오프로 다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그거를 의료기관에서 입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시술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심근경색증 환자를 시술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거 끝나고 나서 심혈관계 중환자실에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세세하게 실시간으로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냐? 잘 안 되죠. 네, 그렇죠. 잘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런 권역 내에서 그런 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권역의 중증계 의료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의사라든가 조직이 있다면 네. 특히 이제 의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의사라도 네.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일을 좀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공보의 선생님도 하고 그러셨지만 그분들이 세상 잘 알아요. 네. 야, 이거 A라는 병원에서 안 되면 B라는 병원이라도 보내면 된다. 맞아요. 안 되면은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응급의료 체계가 완결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9 구급대가 환자를 받을 때는 진단명으로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슴이 아파.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흉통은 엄청나게 많은 질환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골프 치다가 너무 치여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여기 흉골에 조금 염증이 생긴 거, 네. 갈비뼈가 부러진 거, 흉막염,
그리고 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수많은 병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할 때 환자를 받잖아요. 그럼 그 기관에서 치료를 완결시켜야 돼요. 완결률이 떨어지면은 그 기관의 평가가 나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응급의료기관으로 봐서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통 환자를 하나를 받는다 그러면은 단순한 골절에서부터 늑골 골절에서부터 대동맥 박리 막 심근경색증, 폐동맥 색전증, 흉막에 염증 생긴 거 그게 다 오케이가 돼야지 수용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 얘기를 들었는데 119 대원은 의사는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1339 있는 사람들은 의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A라는 병원이 지금 수술을 하고 있어. 대동맥 박리를. 근데 이 환자분이 대동맥 박리인 것 같아. 그러면 A라는 병원은 후송을 못 받아요. 근데 의사들이라면 이런 머리를 짠단 말이에요. 야, 일단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B병원으로 보내. B병원에서 CT라도 빨리 찍어. 그래가지고 대동맥 박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자.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에 아마 A병원이 수술이 끝날 가능성이 많아. 네. 그러면 이를 옮겨. 이런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사실은 더 좋은데 네. 이제 1339가 없어지면서 그런 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늑골이 부러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흉관을 삽입해야 되는 환자분이 있다고 쳐요. 그것도 응급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빨리 와가지고 흉관을 넣을 수 있으면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나 흉부외과 선생님이 넣으시면 돼요. 네. 근데 흉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이제 받는 기관에서는 이거 대동맥 박리일지도 모르잖아. 근데 지금 우리 대동맥 박리 수술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 수용 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요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 바로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죠. 있던 시스템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려면은 누구 얘기를 들으려면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정부가 말씀하시는 의료 개혁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도라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저기에 그런 금덩어리 땅이 있다. 예. 아니면은 유니콘을 찾는 거죠. 일각수. 걔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없는 거를 쫓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입안을 하실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게 유니콘이구나, 엘도라도구나, 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하는데 네. 그분이 의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를 한 번도 안 본 한 사람이에요.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환자가 피를 흘리고 환자가 숨이 멎고 거기에 의사들이 막 울고 불고 새벽에 뛰어내려가고 CPR을 하고 자기 얼굴에 피가 튀고 이런 현장이 아니고 그냥 법, 규정, 지침 그리고 거기에 의한 작년 보고서 네. 그리고 심사평가원이라든가 건보공단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게 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게 보고서라고 하는 게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고서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 평가 이런 걸 할 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 평가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평가의 결과가 모두 다 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네. 이거는 좀 눈 가리고 아웅이었어. 근데 그거를 누가 아느냐? 현장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알잖아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받아본 사람은 야 이거 봐. 이거 병원 평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규정 집어넣어서 이거 잘못하면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점수 까기로 했다? 그러니까 잘 돼.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